저희가 우리 김병주 의원님 모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의원님 모시면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럼요. 오늘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지금. 네. 제가 51만 8천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주변에서 아마도 의원님들이 여쭤보실 것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으로 구독자 수를 늘렸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저 거도 늘렸지만 다른 사람 거 늘려주기를 침입니다. 서영교 의원 3만일 때 지금 20만까지 늘려줬고요. 강유정 의원도 10만 올려주겠다 해서 제가 10만까지 올려줬어요. 그리고 오마이TV 100만일 때부터 계속 나가서 그러니까요. 지금 250만 가까이 갔고요. 구교용 동시 접속이 많아서 난 100만 넘을 줄 알았는데 저보다 조금 앞서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팍팍 55만 올라갈 5천인데 겁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추세에 따르면은 한 달 있다 100만 되는 겁니까? 저희 지금 매일매일 저를 그것만 되면은 출연시켜주고. 제가 매일 저녁마다 의원님하고 단독으로 하겠습니다 방송 이렇게 하루 정산하는 방송을. 아니 근데 김병주 의원님이 얼마나 이 치밀하시냐면은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데이터를 보세요. 그냥 유튜브 네. 데이터를 그래서 오늘의 그렇죠. 동접자가 어땠는지 조회수가 어떤 건지 어떤 거를 언급했을 때 많은 어떤 나이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트위터 X도 하세요. 그러니까 SNS까지. 그러니까 이게 소구력이 다른 거예요. 보는 세대가 다르고 이용하는 세대가 다르니까 이 메시지에는 이 플랫폼에는 이런 메시지를 써야 된다. 여기에는 누구를 타겟으로 누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직접 다 하세요. 그거를 김병주 의원이. 야 그렇게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사실은 내로라는 진행자들이 우리 의원님을 정말로 많이 방송에 초대를 해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면 뉴스공장의 김어준 공장장도 의원님을 정말 많이 초대했고 네, 그렇죠. 매불쇼의 최욱 앵커도 그렇게 많이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받아서 가보니까 그 두 사람의 장점은 좀 어떤 겁니까? 각각의 장점. 각각의 장점요. 네. 참 말하기 곤란한 질문인데 차에 비교하면은 제가 봤을 때 뉴스공장은 앞바퀴 2개고 매불쇼는 뒷바퀴 2이고 그래서 한 몸이 돼서 실제 우리 12.3 내란을 극복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끈데 그중에 와이프하고 헤드라이트 역할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누가 하는 겁니까? 주불리 김병주가 가서 가끔씩 기철 쫙쫙 비춰주고 가는 방향을 하고 이게 흐려지면은 와이파이로 딱 씻어준다. 경향 TV도 저를 자주 초대하면은 헤드라이트를 하면서 거기 구독자들이 와 꽃이 좋게 길을 열어준다. 아니 우리 박수환 씨 같은 감사합니다. 경우에도 우리 의원님하고 방송 같이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할 때마다 좀 어떤 느낌 듭니까? 아니 특히나 이 계엄 정국에서는 의원님만한 분이 안 계셨죠. 왜냐면 이 군 관련해서는 또 워낙 전문가시고 그래서 그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보들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네.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 전에 들었는데 계엄에 대해서 미리 또 어느 정도 예측하신 게 또 의원님이시라고.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우리 의원님이 그 계엄에 대해서 천전포고를 처음 하신 방송이 저는 매불쇼나 뉴스공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김준일 선배가 진행하고 있는 평화방송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맞는 거죠? 예, 네. 그 민주당에서 이제 백서 내란 관련해서 백서를 냈는데 그 백서에 적혀 있어요. 예, 최초로 공개적으로 이게 지금 비상계엄 내란을 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경고한 게 이제 김병주 의원님이 나와서 저희 방송에서 했고 그 몇 월이에요? 24년? 8월 15일 작년. 예. 야, 정말 빠른 시기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좀 특수관계긴 해요. 그래서 근데 진짜 그 전에 8월 15일 이전에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김병주 의원님 만났을 때 그 경고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성장군 출신이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합참 부의장, 그러니까 뭐 미국인이 하는 의장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정점을 찍으신 분이잖아요, 군인으로서.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의원님이 조목조목 지금 움직임이 수상하다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방송에서 말은 못했지만은 위험한데 그래서 그럼 저희 방송에서 한번 그거 얘기하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런 다음에 한 달 뒤에쯤에 이제 김민석 최고가 또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 스포트라이트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많이 받았지만은 이거를 직접 다 전파를 하고 이거 내부에 그 그러니까요. 최고위원들한테 공유를 하고 이거 위험하다라고 이걸 이 상황을 다 이끈 게 김병주 최고위원이시다. 예. 그때 8월 12일 날 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8월 10일.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계엄을 하겠구나. 그 전에 이미 징후가 있었고 네. 확신이 서서 이제 그 다음 날 13일 날 CBS 방송을 나가서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걸 안 하고 뜻만 들었어요. 오. 이 김용년 사불가론이라 장관.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땐 얘기를 못 하고 나왔더니 김준일 우리 저 뭐죠? 변호사께서 평가죠. 네, 보니까 네. 계셔갖고 네. 막 물으셔서 계엄이다. 근데 다른 분들은 네 무슨 계엄이야 하는데 김준일 해설관님은 실제 그럴 수 있겠다. 제가 논리로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 방송에서 한번 하자. 해서 그다음 다다음 8월 15일 날 이틀 뒤에. 네, 이틀 뒤에 해서 했는데 그 방송 나오고 나서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계담론자, 의혹 제기만 하느냐 음모론자. 이렇게. 네, 네. 네. 아마 김준일 그때도 고생했을걸요. 예, 뭐 저는 다 김병주 의원한테 미뤘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뭐 저분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연원을 좀 찾아봤는데 2024년 8월 12일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경호처장이던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그런 징후를 느끼신 건데 그리고서 사흘 뒤인 8월 15일에 평화방송 출연하셔가지고 이런 경고성 멘트를 날렸고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24년 9월 1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를 하면서 한동훈을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계엄 모욕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당시에 이제 그런 배경에 이제 대표가 말하는 배경에는 그 서울의 봄팀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던데 네, 네. 그 멤버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제기를 하고 18일 날 전당대 할 때도 제가 연설할 때도 하고 최고위원 할 때도 했는데 너무 하살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음모론자 무슨 완전히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국방위 의원들 모여 있을 때 얘기를 했죠. 그때 박선원 의원, 부승찬, 김민석 지금 총리님도 다 국방이었고 그래서 다들 맞다라고 동의를 해서 그럼 우리가 같이 막자 해서 한 1년 전에 있었던 영화 서울의 봄 네. 12.12 구테타를 관련된 영화잖아요. 그래 우리가 서울의 봄팀을 만들어서 막자 해서 김민석, 부승찬, 박선원 4명이 서울의 봄팀을 드림팀이네요. 그야말로. 만들고 네. 이재명 대표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도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생겨서 계속 경고만 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막자 해서 계엄법을 수정 발의했어요. 서울의 봄 4법이라고 해서 계엄법까지 고치려고 했는데 네. 발의했는데 국민의힘 반대로 12월 3일 이전에 통과를 못했죠. 그때 통과됐으면은 실제 그걸 막을 수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근데 아까 이제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되는 걸 보고 불길한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김용현은 우리 의원님의 육사 2기 선배인 거고 네, 네. 38기인가 그런 걸로 알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신원식 전 장관 같은 경우는 3기 선배 네. 37기로 알고 있는데 신원식이 있을 때는 계엄 걱정은 안 했는데 김용현이 오니까 계엄 걱정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일단 사람에 대한 분석이었죠. 김용현은 인간성이 실질적으로 되게 이해관계에 밝고 또 권력욕이 강하죠. 네, 그리고 경호처장을 하다가 오는 경우는 처음이었는데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군의 이해관계, 국가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는 대통령 이해관계를 택해요. 직업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국방부 장관으로 왔을 때 대통령의 이해와 국방부나 국가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습관적으로 대통령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위기에 몰릴 때는 대통령을 위해서 뭐든지 할 사람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그때 했는데 사실 신원식 장관은 둘이 다 제가 잘 아는데 네. 붕짝붕짝 해갖고 되게 강성이잖아요. 네. 강성인데 계엄을 할 정도의 인간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인일 때 철저한 군인이었고 또 우리 세대가 40년 동안 계엄을 막기 위해서 절치부심했어요. 맞습니다. 80년대 제가 육사 들어갔을 때 12.12 군사 구테타 이런 걸로 해서 군의 명예가 실추되면서 우리 시대는 어떻게든 정치적인 중립을 하자고 다짐하고 성장했던 기수들이에요. 신원식도 그런 의지가 강했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신원식이 있을 때는 그래도 신원식은 동참하지 않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김용현 오는 순간에 이제 계엄하겠다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야. 하사를 받아가면서도 음모론이라는 걸
줄기차게 경고를 했었죠. 아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네. 육사 초년병 1학년 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김용현이는 3학년, 네. 신원식은 4학년인데 육사 생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창 시절부터 좀 이제 그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고 지낸 겁니까? 아, 생도 시절은 잘 몰랐고요. 네. 실제 장군이 되면서부터 이제 기수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나니까 서로 잘 알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김용현이나 신원식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합참 국방부에 많이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같은 상하 관계는 아닌데 인접 부서에 있고 하니까 잘 알죠. 그리고 특히 김용현은 저한테 엄청 잘했어요. 아, 제가 그래요? 힘이 있을 때는 잘 보이려고 이런 잘해. 그래 선배인데도 힘이 있을 때는 엄청 잘했고 힘이 없을 때는 거들떠도 안 받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신원식은 늘 일간 똑같이 하는 했었는데 사람이었고, 그런 네.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보이잖아요. 어쩐지 김준일 평론가 요즘 잘해준다는 생각 많이 드시죠?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저도 모양입니다, 힘 지금. 있는 사람을 굉장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계엄하면 떠오르는 게 어쨌든 간에 국방부에 근무를 했던 김용현이가 어쨌든 간에 주동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하필 12월 3일 화요일 평일을 선택했을까? 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어떻게 추측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윤석열의 코너에 몰려가고 있었고요. 명태균 게이트. 그때 최혜병 국정조사도 하려고 했었고 지지율 떨어지고 또 시국 선언들이 막 많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라고 봤던 거고. 그런데 왜 12월 3일이냐? 사실 12월 3일 평온했잖아요. 네. 저는 김용현 탄핵 때문에 그랬다고 봐요. 아, 김용현 탄핵 때문에. 예, 왜냐하면은 김용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제가 10월 30일 날 주장을 최고위에서 했어요. 물론 이재명 그 당시 대표님과 논의를 해서 그때 어떤 사항이었는가 하면은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친 윤석열 쪽에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병을 보내면 어떻게 되면 러시아와 완전 적국이 돼버리고 우리 국익 차원에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해야 되겠다. 파병을 국회 동의 없이 한 명이라도 보내면 김용현 장관 탄핵한다고 10월 30일 날 발표를 했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월 초에도 한 번 계엄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HID 요원들 계엄에 참가했던 인원들 2주간 대기시킨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무인기 평양 보내고 근데 북한이 군사독을 안 하지 하니까 않고. 못한 거고 그리고 또 한 번 김용현 탄핵 그러니까 파병을 못 보낸 거예요. 한 명도. 그런데 11월 말에 김용현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검사 둘 5명 탄핵하겠다고 우리 당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렇죠. 저들이 계엄을 준비했는데 김용현이 탄핵되면 최소 5개월간은 직무정지가 되니까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 당내에서 지도부에서 논의하다가 김용현은 대의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파병을 안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김용현은 빠지고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은 12월 그때 3일이나 4일 탄핵을 하려고 막 갔던 거죠. 다음 날이 그거였어요. 네네, 탄핵하는 다음이었죠. 네, 그러니까 4일 날. 본인들은 김용현은 트리거라고 생각했을 뺐다 그냥 바로 이으면 되거든. 탄핵은.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을 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4일은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었고 심지어 3일날 계엄을 선포한 시간이 새벽 시도 아니고 밤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과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상황적 선택을 왜 했을까요, 도대체 윤석열은?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용현의 탄핵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12월 4일 날이 뭐냐면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그 최재 감사원장 탄핵이 정해져 있었고 그 뒤에 일주일 뒤에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국방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의원님이 설명하신 게 정확하고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이 그때 한동훈 친한계에서 당원 게시판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러면 우리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수 있어. 네. 이런 얘기들이 언론 보도로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 앞단에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가 11월 달에 검찰이 작성해서 이미 올라갔고 또 접촉 시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 사면초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제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게 탄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건 굉장히 현명한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의원님이 쓴 책 손자병법, 민주주의 손자병법을 보면은 하늘의 관점, 천의 관점에서 설명한 영역이 있는데 당시에 특전사가 머무르고 있던 경기 이천 지역에 날씨가 그렇게 호들갑스럽지 않았다면 네. 계엄군이 그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한다면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던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계엄군이 일찍 도착했으면은 국회를 봉쇄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못했을 겁니다. 그때 하늘이 도와서 이천에 그 특전사가 있는데 헬기 부대는 더 밑에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 네. 그래서 헬기가 특전사까지 와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기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도 지체가 되고 또 서울에 들어오는데 협조가 잘 안 되다 맞아요. 보니까 또 지체되고 이런 시간이 많았던 거죠. 음. 바로 출동해서 왔으면 헬기로 이까지 오는데 30분이면 도착하잖아요. 30분이면. 그랬으면은 실질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 증언을 제가 들어보면은 왜 10시 반에 그 너들이 왔냐 어떻게 봤냐 했더니 네. 최초 작전을 어떻게 세웠냐 했더니 자기들이 11시 넘어서 도착을 하면은 국회가 텅텅 비어 있을 줄 알았대요. 아무도 없을 줄 그래서 알았구나. 국회 본청에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국회의원 못 들어오게 막고 작전을 시작을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도착해 보니 엄청난 시민들이 와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봉쇄는커녕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윤석열 일당들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민주당 의원들 이런 수준을 몰랐던 겁니다. 비상계엄에 목숨 걸고 조건 반사적으로 온다는 그리고 뉴미디어 SNS라든가 이런 전파력을 가소평가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의원님이 그 병법서를 많이 읽어서 그런 건지 제가 놀란 게 사실은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대처 중요했던 것 중에 아까 곽종근 사령관 그 이름을 얘기하셨는데 곽종근 사령관 일찌감치 찾아가서 자백을 받아낸 게 정말로 신의 한 수였거든요. 네, 그럼 그렇죠. 머리를 어떻게 내신 겁니까? 그건 다 병법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가 비상계엄 2차 비상계엄 할 것이다라고 두려움에 많은 우려를 했죠. 실제 지금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럴 때는 심리전에 보면은 가장 센 부대 적장을 항복일 딱 받으면은 그 다음 부대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2차 비상계엄을 한다 하더라도 특전사와 수방사는 분명히 그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센 부대인 특전사부터 항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6일 날 가게 됐는데 저도 되게 두려웠죠. 그래서 혼자 가려고 하다가 아침에 도저히 안 돼서 박선원 의원한테 SOS를 했죠. 같이 내가 가자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내가 혹시 잡히면은 그 너라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2명이 가면은 국방위 차원이 되잖아요. 국방위 차원의 항의 방문이다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혼자 가면은 또 뭔가 또 음모론에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박선원 의원하고 같이 가게 됐고 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3개 문장만 따오려고 했어요. 영상 찍어서 나중에 와서. 근데 가다가만 생각하니까 도착하면 분명히 저희들을 잡겠더라고요. 군사보안 위반 이런 거 카메라를 막 부대 안으로 뭐 그렇죠. 비쳤다 이런 네.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서 왜냐하면은 특전사령관은 조금 우려가 덜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방첩 부대가 나가 있어요. 방첩사 부대장 대령 이하 그리고 군사 경찰 이 친구들은 바로 직보 라인이 있어요. 대통령까지 쭉 보고가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그대로 싱싱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으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잡힐 수 있겠다 해서 그때 도착과 동시에 주불리 김병주 라이브를 틀자 유튜브. 그래서 틀었고 그때 모 방송사하고 제가 오마이TV를 자주 나가서 그 2군데는 연락해 줬어요. 왜냐하면 저 TV 유튜브가 동시 접속이 많지가 않아요. 몇백 명밖에 그 당시 안 되니까 동시에 전화를 해주고 30분 후에 도착과 정시에 이래 하니까 보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방송 때려달라 해서 다행스럽게 2개 방송이 저를 보고 있다가 특전사 나오는 순간에 웬거이 하고 본인들이 오히려
같이 송출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전 국민들이 알게 됐던 거예요. 아니 군인을 그때 오래 경향TV 그 전에 저를 초대했으면 우리 벌써 경향TV에 100년 됐는데 전화했을 아직 텐데. 55만인 게 다 이런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곽종군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머리는 당연히 의원님이 내실 수 있는 머리인데 전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그 생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사와 같이 가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장치적 구성을 하는 거는 의원님들이 보통 의원님들 생각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진짜 너무 면전에서 뭐 칭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전략, 이런 지략, 와 그래서 괜히 사성 장군이 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작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작전, 전시 상황과 준하는 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의 전략은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실. 정치하고는 또 다른 완전 부분이잖아요. 다른 완전 얘기죠.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 부대에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고가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할 수 있는 정보력과 그리고 순간 판단, 작전에 대한 판단력 이런 것들이 의원님이 딱 최적화돼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우주의 기운이 다 김병주에게로 가고 있다. 계속 들으면서 김용현이 돌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좀 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네, 네. 그리고 저는 계엄 당일에 그 안기령 부대변인의 모습 곽수환 씨 기억하시죠? 네, 네. 기억나죠. 그 총구를 잡고 막아섰던 부분들 네. 그때 봤을 때 좀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그때는 사실 그걸 못 봤고 나중에 봤죠. 이제 그때는 저도 무서워서 떨고 있었으니까. 근처에서 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김연태가 그걸 굉장히 모욕적으로 지금 근거 없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지금. 아니 마치 김현태 이제 특전사 소속이었던 거죠. 707 특임 단장이 어제 김용현 재판에 나가서 한다는 얘기가 마치 안기령 부대변인이 촬영 준비를 미리 하기 위해서 직전에 이제 총구를 잡기 전에 뭐 화장을 했다는 등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의원님. 그럼요. 그 김현태 707 단장 진짜 찌질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실 안기령 그 당시 대변인 제가 만나서 뭐라 그랬거든요. 너 큰일 날 뻔했다. 네. 총구 잡으면은 군인은 바로 이 총을 뺏기지 않은 몸에 그 배 습관이 있으니까. 있어서 습관적으로 방아쇠를 당길 수가 있는데 알았냐니까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항에 무슨 연출을 합니까? 우리가 비상계엄 그날 할 줄 알았어 연출을 하고 그리고 더 어이없는 것이 그 경호원으로 보이는 덩치 큰 2명이 있었는데 707 부대원도 그 정도 덩치가 컸는데 위협을 느꼈다. 아니 총을 들고 최정예 부대가 진짜, 네. 그 덩치 큰 인원 받고 인원 가지고 위협을 느꼈다 그럼 707 부대는 전투력이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가 그런 개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참. 아니 김현태 단장은 사실은 맨 처음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했을 때 모습하고 지금 어제 이제 법정에 서가지고 이런 표면한 모습을 보면은 과연 어떤 것이 본인의 본 모습인지 굉장히 헷갈리는데 목적이 뭘지도 좀 왜 그러는 궁금해요. 겁니까 도대체 왜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과 DNA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유유상종 지금 발뺌하고 사실 지금 아직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면 늘 의연해야 되는 거죠. 그 잘못했을 땐 잘못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진짜 진심 어리게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석고대죄하고 또 제대로 그렇게 하려면 진실을 그대로 얘기해서 내란에 대한 이런 척결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마치 지사하려고 707 부대원도 폄하한 거예요. 707 부대원이 아니 총 갖고 다 했는데 민간인 보고 위협을 느꼈다.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기령 네. 의원 보고 마치 연출을 했다느니 되지도 않는 이런 얘기로 참 아유.